나오는 정신건강과 정신장애라고 하는 고리부터 보도록 하세요. 찾으셨죠? 네, 각각의 지금 베이스, 정신건강 파트의 베이스 파트의 내용이죠. 국제보건에서는 건강이란, 우리 이 말 참 많이 하죠. 세계보건기구는 단지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허약하거나 질병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시체나 정신적 사회로 완전한 웰빙 상태라고 정의를 하였다. 그래서 이는 긍정적인 상태의 안녕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쭉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보면은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가 딱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문사책에 나오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잣대를 보기를,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는 막연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뭘 갖다가 보면 알 수 있냐면 정신건강을 평가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를 기초로 해서 정신질환의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데, 정신질환을 평가하는 기준보다는 분명하진 못하지만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은 마리 야호다가 제시한 다음의 6가지이다. 말이 야호다, 조호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 해석을 하죠. 크게 6가지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출이었던 문제이죠.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두 번째가 뭐예요? 성장, 발달, 자기 실현을 갖다가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발달, 자기 실현을 잠깐 보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과 발달 도전을 할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메슬로우와 로저스는 인간의 잠재력 개발과 실현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을 전개를 하였고, 메슬로우는 자기 자아 실현의 개념을 전개, 로저스는 충분한 기능하는 개인을 갖다 강조했는데 두 이론 모두 전반적인 인간 적응能力에 초점을 두고 항상 새로운 성장과 발달,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하고 있는 자기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거기 밑에 보시면 자기 실현을 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15가지의 기본 성격 특성을 제시했고, 로저스는 자기 성장과 성취를 하는 사람의 7가지 필수적인 성격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메슬로우가 봤을 때 이런 거를 보면은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같아 라는 그 특성이 있는 것이고, 또 로저스라는 사람은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혹시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메슬로우가 제시했던 특성을 쭉 제시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리 요호다가 제시했던, 그쵸? 그 6가지 정신건강 평가 기준에 어디에 해당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그만 자료가 있는 한은 어때요? 그거를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을지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거기 현실에 대한 적절한 지각, 자발성, 자기와 타인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수용력,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마리 조호다가 제시했던 정신건강 평가 기준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성장, 발달, 자기 실현, 이렇게 지금 찾아서 내용들을 지시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문제를 내보면.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합. 통합은 개인의 내적, 외적 갈등과 역동, 기분과 정서의 주류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내적으로 억되는 것 간의 균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자율성, 현실, 지각, 환경의 지배. 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막연하거나 방혹하지 않고 이상적인 건강관념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집단이나 개인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연령, 개인적인 상황 등 특수한 배경과 생활 경험에 비춰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건강을 갖다가 역으로 뭐예요? 정신건강 평가 기준 갖고 한번 비추어서 찾아보겠다는 것이 수문사 관점이에요. 현문사는 이게 또 도표가 따로 있어요. 정신건강의 카테고리가 3개인가가 돼요. 이 3가지가 잘 조화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국시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없는 내용이에요. 모의고사 문제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신건강을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정신건강 평가 기준을 갖다가 빗대어서 한번 비추어서 본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정신장애는 뭐가 있는 거지?를 찾아보겠죠. 그쵸? 자, 정신건강. 아니, 정신장애.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신간호의 이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목적 정도는 한 번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표준을 끄니까 돌리네. 네, 쭉 넘어가시고요. 정신간호의 역사, 거기 나오는 발전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건 다 넘어가서 보겠고, 자, 법과 윤리 생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넘어가게 되면 신경생물학적 이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경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정신건강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뇌, 신경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의 구조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인과학에서 공부할 때 뇌에 보면은 4개의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우리 기능들 있죠. 뭐 전두 여부 뭐를 판단하고 축두 여부 뭐를 판단하고 기본 내용들이 쭉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신과에서 보면은 변형계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정신과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야 되겠다. 예. 뇌신경 검사도 다 생략갔다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 정신과에서 뇌의 영역을 구분을 한 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정리를 한 거 보면은 기능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신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나오면 성애로 그게 보통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인과학에서 뇌의 기능을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그래서 보면 크게는 중추신경하고 왜 그 다음에는 뭐야 또 자율신경, 말초신경 구분을 하죠. 각각의 대뇌, 소뇌, 다시 대뇌는 4개의 역. 저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능을 보겠다. 그 정도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거 넘어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고 있죠. 신경전달 물질. 뇌세포는 기능이 복잡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페이지 59페이지.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죠. 정보는 고도로 분화된 내인성 유기화학 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이 특수한 화학적 전달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즉, 뇌세포의 정보 전달 과정은 신경전달 물질이 뇌세포의 세포질에서 합성된 후 축삭돌기의 세포막에서 분비되고 시냅스로 다음 뇌세포의 수상돌기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서 마치 열쇠, 자물쇠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생성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우리가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는 크게 아민계와 신경피피드로 나눌 수가 있다. 아민계는 티로신, 트리토판, 히스티딘 같은 아미노산 분자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모노아민, 아세틸콜린, 아미노산이 있고 모노아민에는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종류인 첫 번째 도파민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도 분류를 갖다가 하려면 분류 체계를 갖고서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모노아민계에는 아세틸콜린, 모노아민계에는 뭐가 들어가요? 도파민. 모노아민계에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 있고 두 번째가 아세틸콜린, 세 번째가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모노아민의 종류의 첫 번째가 도파민이 있죠. 이게 국시에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도파민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신경 흥분성에 관여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로 뇌간의 흑질에 있는 도파민은 복잡한 운동, 동기화, 인지와 쾌락, 정서 반응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고 도파민은 식이성 아미노산인 티로신에서 생성돼요. 일반적으로 흥분성으로 파킨슨 질환이나 조현병, 자폐장애, 틱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동장애 등에서 도파민 조절 이상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조현병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도파민 활동을 감소시키는 등의 항정신성 약물과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까 메이저 트랭클라이저 잠깐 얘기했었죠. 중요 정원제라고 했던 거. 그 약물에 뭐야? 사이드 이펙트가 슈더 파킨손이라 얘기했었잖아요. 도파민이었었잖아요. 한정신성 약물과 주의력 결핍 가양동장에서의 도파민 제흡수 억제제가 주요 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도파민의 양리 작용이자 기능이 뭐예요? 흥분성. 그 말 한마디를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세요. 흥분성에 관여를 한다는 거. 식이성 아미노산인 티로신에서 생성이 되고 일반적으로 흥분성의 기능을 갖고 있고 증가되던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죠. 아까 증가되는 질환에 뭐가 있었죠? 조현병이랑 조증이 있다고. 그쵸? 흥분성이 심해지는 거죠. 반면에 감소가 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파킨슨 질환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좀 분류를 해가지고 보도록 해요. 도파민은 4개의 중요 경로가 있다. 그거는 수능 갖다 하도록 할게요. 도파민의 기능, 도파민이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각각 생기는 질환들. 좀 그렇게 분리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가 에피네피린이죠. 자, 신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피린은 식이성 아미노산인 티로신은 생성이 되어서 뇌가 특히 청만의 다량으로 존재, 주의, 학습, 기억, 수면, 각성, 그리고 감정 조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죠? 정신에 대해서는 주의, 학습, 기억, 수면과 각성, 그리고 감정 조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노르에피네피린 항진은 어떤 거를 일으킨대요? 증가는 여러 불안장애와 관련되고 또 그리고 조현병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조현병, 불안장애. 자, 결핍은 기억 손상,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기여를 한다. 불안장애하고 아까 뭐요? 조현병. 감소는 뭐? 기억 손상, 위축, 우울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 증가, 감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능,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로토닌이 있죠.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혈소판 비만세포 등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진내 세로토닌의 1 내지 2%만 뇌에서 발견되고 있다. 세로토닌은 혈관 내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뇌에서 공부할 때 블러드 블레인 배려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죠. 통과할 수 없어요, 얘도.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직접 합성해야 되겠고 식이성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이 생성이 되어서 뇌가 안의 봉선에게 다량으로 존재한다. 이런 세로토닌의 중요 기능은 뭐래요? 억제성으로. 세로토닌은 억제성으로 기분, 감정, 공격성, 불안, 강박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각성과 수면, 음식 섭취 이런 데 폭넓게 관련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높을 때 낮을 때 질환을 모르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다 보면. 다시 찾아야 되더라고요. 자, 세로토닌의 기능은 수면과 각성에 관여를 하고요. 억제성에 관여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관련 질환에서 세로토닌이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질환? 조현병의 음성, 그 다음에 조증, 불안 이게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소가 되는 경우는 우울, 강박적 인격장애, 그 다음에 자살, 공격성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되셨어요? 네, 교과서를 갖다가 이거 분류를 보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제가 마인드맵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먼저 다 분리해서 이거 갖다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야 공부하기가 쉬워서. 예, 그래서 자, 세로토닌의 중요 기능은 뭐? 수면과 각성에 관여를 하고 억제성에 관여를 한다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너무 증가된 경우에 생기는 질환, 조현병의 음성 증상, 그 다음에 조증, 불안이 생기겠고 감소 시에는 우울, 강박성, 인격장애, 자살, 공격성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세틸콜린은 뇌와 척수에 존재하나 말초신경계 특히 근골격계 근육의 신경근육 접합부에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흥분성 또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다. 적색고기와 야채에서 발견되는 식이성 콜린에서 보통 합성되고 기억, 기분장애, 수면 각성 중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신호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아세틸콜린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부교감 신경계를 이루는 중요 물질. 부교감 신경계가 항진되면 신경 발달해서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돼. 이거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반대작용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일종은 이제 억제성 신경 전달도 하고 또 흥분성의 기능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뉴런의 감소 등 알츠하이머 질환과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알츠하이머 질환은 아세틸콜린 레벨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환자한테 아세틸콜린을 투약해 주잖아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으며 중증성 근원 무력증 환자에게서도 아세틸콜린 수용체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 즉 아세틸콜린이 감소됐을 때 생기는 질환이 바로 뭐예요? 신경 인지 장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매성 질환 중에서 특히 알츠하이머죠. 전체 치매성 질환의 60원의 70%가 알츠하이머래요. 그래서 이게 국시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주고 뭐 알츠하이머 질환이라고 됐을 때 이 환자의 혈액 레벨에서 낮다고 생각되는 물질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국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찾아야 돼요? 아세틸콜린. 이렇게 찾아보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충성 부무력 환자에게서도 아세틸콜린 수용체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 됐죠? 감소.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대표적인 아미노산에는 GABA와 글루타민이 포함된다. 글루타민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흥분성 아미노산, 이게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민산은 과다 노출되면 신경세포에 해를 주는 신경 독성 효과가 있다. 뇌졸중, 저혈당, 지속적인 저산소증, 혈열, 헌팅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뇌손상에서 글루타민이 발견된다. GABA는 글루타민산 유도체, 억제성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보다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갖고 있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능은 뭐라 그랬냐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GABA. 그래서 불안장애, GABA가 감소되는 경우는 불안장애나 조현병이 생길 수가 있다. GABA가 감소되는 경우는 불안장애나 조현병이 생길 수가 있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GABA. 예, 그래서 아미노산의 두 가지까지 같이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그런 것들, 세로토닌,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경 펩타이드, 엔돌핀, 이런 것들 다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표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보여지고 있죠. 효과하고 질환 있잖아요. 질환 지금 얘기 드린 것 중에 없는 거 있는 거 더 추가해서 지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도표에 표를 해두세요. 내용을 읽어보고 정리할 때는 도표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예, 자, 유전소, 생량, 면역, 감염 다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그래서 정신장애가 왜 생기는가? 그래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가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변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정신역동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정신역동에서 처음 봐야 될 거. 정신역동은 뭐래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정신적인 힘, 이미 상호작용한 결과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정신역동이다. 간호의 전제는 생략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역동을 봤을 때 내부에 있는 정신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힘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역동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의식 수준이다. 자, 의식의 수준, 국치로 기출되고 있고, 우리도 옛날에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던 파트예요. 의식의 구조는 프로이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처음 발전시킨 학자이고요. 크게는 의식, 전식, 무의식으로 구분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참 오래전부터 봤던 그림이죠. 빙산의 일각. 다 빙산의 맨 아래 지금 있는 건 다 뭐냐면 바다 아래 가려져 있는 건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인 거죠. 그렇죠? 거의는 무의식이고 약간의
전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빙산의 일각에 떠오르는 거는 다 뭐예요? 거기는 의식기에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예? 네,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으로 구분을 한다. 자, 74페이지 보시면 의식은 무지에 나타난 빙산의 일부분으로 개인이 현실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노력하지 않고도 알게 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한다. 깨어있을 때만 작용. 이런 게 국시에 나오더라고요. 의식은 깨어있을 때만 작용. 다시 의식은 사고, 감각, 감정과 관계가 있고 대부분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의식은 깨어있을 때 작용.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자아하고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됐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전의식.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다 했죠. 그것이 잠시 어때요? 저장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빙산의 부분이긴 해요. 수면에 비치는 빙산의 부분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들이 의식에 남아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죠. 두 번째는 수용할 수 없는 혼란된 무의식적 기억이 의식에 도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의식의 기능이에요. 이 전의식에는 뭐가 들어간대요? 똑같이 자아하고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죠. 아까 의식도 그랬었죠? 자아하고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을 집중하면 어때요? 쉽게 의식에 떠올릴 수 있고요. 무의식과는 다르게 현실 원리에 입각하고 기능에 대해서 기능하고 논리적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체에 숨겨진 부분이 무의식이죠. 전세 생애 동안 경험한 모든 기억, 감정, 경험이 저장되는 곳. 마음의 가장 큰 부분.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무의식은 본능이며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은 본능적인 거. 본능, 역동적인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의식과 의식은 어느 부분? 자아하고 초자아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자, 의식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성격의 구조를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해요. 자, 성격의 구조 본능, 자아, 초자아가 있다. 국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성격 구조예요. 본능, 자아, 초자아가 있다. 자, 본능은 쾌락의 원칙을 따른다. 쾌락의 원리에 따른다. 1차적인 사고 과정에서 움직인다. 본능.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른다. 본능의 욕과 초자와의 억압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자아의 중요 기능이다. 가장 개성 있는 인격의 집행자. 자아는 언제 생긴대요? 생후 4 내지 6개월에 생기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2 내지 3세경에 형성이 되고 논리적이고 언어적이며 욕구를 참고 지연시키는 2차적인 과정에 사고를 한다. 자아가 갖고 있는 기능은 12가지가 있다. 12가지 자아의 기능 한번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퇴행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 초자가 있죠? 초자, 잠깐만요. 자, 초자는 도덕적 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하고 사회적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한다. 자, 쾌락의 원리에 따르는 거는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드는 본능의 법칙에 따른다. 1차적 사고 과정이다. 자아는 현실의 법칙에 따른다. 2차적 사고 과정이다. 초자는 도덕적 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하는 거죠. 사회적 원리를 따른다. 자, 그리고 이 초자가 형성되는 거를 잠깐 보세요. 1세 전후에 약간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주로 5 내지 6세에 칭찬을 해주는 주위 사람들을 동일함으로써 시작해서 청년기까지 발전된다. 그거 줄쳐두세요. 초자가 형성되는 내용을 시험 문제 물어봤더라고요. 국시에. 예. 그럼 언제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5, 6세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아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너무 초자아를 강화시켜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너무 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본능과 초자아 사이를 지금 적절하게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초자가 너무 크면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게 너무 커요. 그럼 나중에 뭐가 생겨요?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너무 위대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능력은 따라가지 못해요. 남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하게 뭐를 하게 돼요? 또 억제를 하고 억압을 하게 돼요. 초자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너무 도덕관념, 무슨관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조금 생기는 것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된다. 그렇게 나오는 게 국시에 나오더라고요. 초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초자가 이드의 충동을 심하게 억제하면은 지의식과 불안을 느껴서 신경증적인 성격이 되게 돼요. 그리고 초자가 또 너무 약하게 되면 이드가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드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도 적당히, 초자도 적당히. 제일 중요한 건 자아예요. 자아의 기능이 강해서 이거를 적절히 중지하는 것이 중요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방어기전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방어기전의 종류는 일단 제가 여기 지금 마인드맵에서는 카테고리를 전놨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현문사에서 기본량을 발췌한 거고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 나왔던 것들이고 이거를 제가 정시과에 기출되었던 문제 지난번에 아마 다 한번 넣어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답안하면서. 특히 국시에 났던 거는 지문별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방어기전 중에 방어기전의 사용 목적이 뭐라고요?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그거를 국시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요? 불안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불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기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종류의 승화, 억제, 각각을 다 정의를 할 것이에요.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제.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됐죠? 이거 다 넘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신심리 발달. 이거 다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 중에 뭐가 나왔다고요? 시험 문제? 학문기. 혹시나 시험 문제가 구강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구강기적 성격의 소유자의 특성? 줄담배를 피기. 말을 끊임없이 하기. 입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구강기적 성격의 소유자라 그래요. 됐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남경기. 아까 동성애가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이 시기에. 자, 그래서 잠복기, 성리기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정신사회성 발달, 대인관계. 여러분들은 대인관계 발달, 설리반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러의 분리 개별화 있죠. 그거 파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이었던 국시 파트들이에요. 예. 자, 요거 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페이지 90페이지에 보시면 넘어가시면 기본욕구 체계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예, 기본욕구 체계 옛날에 성인과학의 제일 첫면에 나오던 거였는데. 그쵸? 그래서 왜 보면은 인간의 욕구가 있어서 그 성인과학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생리적 욕구잖아요. 이것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기죠. 여기 지금 나는 기본욕구 체계는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지문을 쭉 두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본적인 그 욕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던 파트예요. 메슬라우는 개인의 욕구와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인간의 단면이 아니라 총체성의 초점을 두고 단순히 질병과 문제 대신에 건강을 강조를 했었던 거죠. 인간을 동기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을 실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배열하기 위해 피라미드 모형을 사용해서 욕구 단계설을 주장을 했다. 자, 가장 베이스 파트에 있는 게 뭐예요? 생리적 욕구. 모두가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이 존중의 욕구. 가장 위에가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욕구의 종류를 갖다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계층화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욕구가 생긴다는 것도 같이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도 이 욕구 단계 이론도 이견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정말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만 자아 실현 욕구가 생기나? 안 그런 사람도 있더구만. 그쵸? 막 못 먹고 막 뭐 이래도 열심히 가서 미술을 하던데 뭔가 예술 활동을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메슬로 6구단기론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대표적인 3장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사회문화 영적 이해는 다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아까 뭘 보라고요? 우리나라만 생기는 화병, 신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그걸 어디에 나오냐면은 104페이지에 문화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화병,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후군이죠. 또 그것도 특징이 여성한테만 또 흔하게 생긴대요. 왜 남자는 안 생기는 거예요? 남자 사회 문화 현상이 남자는 다 뭔가 허용이 되고 괜찮고 여자만 억압을 하는 문화에서 이렇겠죠. 여기 탈출하면 없어져요 그거. 화병. 하여튼 그래서 문화권 증후군에 있는 거 국시에 기출되었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성과 정신 이거 다 생략을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되어 왔던 111페이지 스트레스 적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쭉 내려가다가 보면 스트레스 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죠. 부담을 주는 자극. 너무 좀 이게 서인단어가 아니다 보니 정의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좀 간단해요. 그래서 부담을 주는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뭐를 해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스트레스의 이해. 자, 캐논이라는 학자는 스트레스란 추위나 산소 부족 이것도 다 자극인가 나한테는? 자극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생기는 항상성 장애라고 정의를 하면서 위험에 대한 일련의 생각적 반응에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캐논이 제시했던 정의죠. 투쟁 도피 반응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콜티졸이 혈액 내 분비가 된다. 도전에 노출되게 되면 자극에 노출되게 되면 인체는 그냥 있지 않죠. 살고자 애쓰는 반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부신 수질에 가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시키고 부신 피질에 가서 콜티졸 분비를 촉진시키죠. 첫 번째예요, 지금 그게.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나머지 점땡들은 다 뭐냐면 에피, 노레피와 콜티졸이 일으키는 반응들이에요. 기출됐던 문제예요. 뭐예요? 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 내로 일시키죠. 즉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만들어서 혈중 당 레벨을 올리죠. 혈류가 주로 근육과 뇌로 흐르고 소화가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소화가 느려져요. 그 다음에 근육에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을 빨리 하고 얕아진다. 이거 머리에서 발끝까지 공부하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죠. 혈관을 수축하고 심장의 전도성 수축력을 올려주고요. 신진대사가 증가되겠죠. 글루코즈 농도가 올라가니까 대사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열이 나겠죠. 이를 식히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발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퇴, 둔부, 등, 어깨, 팔, 턱, 앞면의 골격근이 긴장을 하겠고요. 동공은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더 많은 것을 봐야 되겠죠. 더 감각기는 예민해지겠고 팔다리 혈관은 수축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은 차가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고요? 혈관이 수축하고 수축되면 혈액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상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작년에 기출되었던 저혈당의 증상 저혈당의 증상 있잖아요. 또 올해 기출되었던 덤핑 증후군이 있었잖아요. 그 증상들인 거예요 다. 혈중 당 레벨이 떨어져서 인간의 인체는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증상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다 뭘 물어봤어요? 이런 증상이 발현된 생리 기전을 쓰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거기 증상 중에 뭐가 있어요? 한 얼굴이 창백하고 그 다음에 땀이 났다 그랬잖아. 그럼 창백한 건 왜 그래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 공급이 얼굴에 제대로 혈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요. 근데 왜 땀이 나요? 한선의 분비는 촉진되니까. 그런 그 기전을 쓰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보면서 포괄적으로 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진다. 너무나 춥다. 산소가 부족하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그러면은 심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스트레스라고
반응을 인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살고자 애쓰는 반응인 투쟁하고 그다음에 투쟁하고 나면 그다음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겨내려고 하게 되고 어떤 거는 또 피하는 경우도 있겠죠. 투쟁 도피 반응이 이루어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 내분비 면역체계의 상호작용 반응이 밝혀지면서 스트레스의 건강 문제의 연관성이 입증되었고 또한 콜티졸의 증가는 면역을 억제하고 림프구 수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이 억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암, 감염에 취약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교감신경에서 부신수를 자극하고 뇌부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죠. 또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선 자극 항인형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결국은 시상하부에서 내외에 분비되는 호르몬을 다 분비시킨다고 보시면 일단 쉽게는 또 인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스트레스 적응 반응. 셀리는 스트레스란 이제 서인다락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뭐라고 정의해요? 생체 내에서 비특이적으로 유발되는 모든 변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셀리의 이론을 가장 많이 정의로 받아들여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보통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셀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통 일반 적응 증후군과 적응 증후군이라고 불렀었고, 이는 경고 반응, 저항 단계, 소진 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한다. 자, 스트레스가 왔어요, 나한테. 자극이 있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뇌하수체를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경고 반응 단계부터 올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옆에 점땡들은 다 경고 반응의 단계들이에요. 새로운 자극이 갑자기 노출에서 일어나며 쇼크 국면에서는 심박동이 빨라지고 근육 긴장이 풀어지고 체온과 혈압이 강화되지만 방어력이 동원되는 쇼크 국면이 뒤따르게 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된다. 이때 이걸 뭐라 그래요?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난다. 옆에 있는 거 다시 또 읽는 거예요. 스트레스 원에 계속 노출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저항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요즘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뭐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돼. 그럼 무슨 단계예요? 경고 반응 단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계속 노출되게 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저항 단계로 넘어간다. 뇌하수체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서 방출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어떤 것이 있는데? 글루코콜티코이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콜티졸, 그쵸? 그 다음에 염류콜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소량의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신체의 저항을 증기시키도록 돕는다. 더 살려고 일단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 반응 동안에 혼란됐던 심리적 과정이 대부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만 저항 단계는 그것이 유지가 되는 단계이죠. 계속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이건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기서 끝내서 이겨내는 것이 끝나지 않고 어때요? 계속된다. 이제 그럼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진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원의 적응 에너지가 다 소진되죠. 해당 스트레스원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없어진다. 그래서 왜 암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스트레스도 어때요? 쉽게 취약해지죠. 그래서 저항력도 없어지고 이때 뇌하수체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고 경고 반응 단계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스트레스 계속되면 소진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기출연도 문제예요. 어떤 게 생겨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위궤양, 십이장기염, 비양성대장염, 불임,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 불면증, 감염성 질환, 암, 심하면 사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기출연도 문제. 자, 기출연도 문제는 스트레스 증상이 발현되는 병생리 기전을 설명하라 나왔던 주관식 99년도 문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질환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는 답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찾아봐요. 실리가 제시했던 일반 적응 증후군의 3단계를 제시하고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경고 반응에서 끝나지 않으면 저항 단계로, 거기서 끝나지 않으면 탈진 단계로, 그렇죠? 소진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심리 행동적 스트레스 반응도 보도록 할게요. 심리 행동적 스트레스 반응이란
스트레스 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데, 자,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것만? 심리, 행동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상황이 복잡할수록 반응도 복합적이고요.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날 수도 있겠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고, 때로 억울한 느낌도 들고 무력감과 우울도 느끼고 또는 죄책감과 수치심 등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은 인지적 기능을 방해한다. 쭉쭉쭉. 그래서 심하게 되면 나중에 정신질환을 갖다 일으키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어떤 정신질환들, 불안장애, 거기 체크를 해두세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장애, 자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은 정신장애들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때요? 위에서 봤을 때는 몸을 망가뜨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이자 마음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갖다 같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4월 20년대에 오면서 스트레스의 개념은 114페이지 흰체대 정신적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시키는 사건이나 일에 관심을 두고 발달됐고 이를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했다. 오늘 보통 스트레스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니까 산소 부족, 저혈당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 취업, 전화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홈사그 라헤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라는 것을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 스트레스 생활 지수가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이사, 죽음이 제일 높더라. 지수가 높은 것 중에. 여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 지수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무슨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걸 찾아봐요. 보통 얘기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몇 개인 사건인지, 몇 점인 사건인지. 자, 그런 스트레스 생활 사건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파악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 원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다 공부를 했어요. 저 몸의 변화, 그 다음에 중요한 생활의 변화 같은 게 다 나한테는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처를 하고 적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 뇌하체에서 기본적으로 호르몬 분비를 갖다 해서 도모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보시는 페이지 자극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다 분비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외에도 교감신경계가 항진돼서 에피노르피를 분비한다는 얘기를 해서 각종 증상에 반응하는 것까지 봤고 그래서 증상이 생기며 신체 질환으로 그 다음에 정신장애로 뭐가 생긴 데까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대처를 보도록 해야 되겠죠. 기출이었던 파트예요. 라자루스와 포크만은 스트레스를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스트레스는 촉발 사건이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즉 스트레스란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또 그 사건에 부여하는 중요에 따라서 승인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사가 100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또 이사를. 아휴, 그거 뭐 이삿짐센터 불러서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중요에 따라서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처를 할 때는 첫 번째 촉진적 사건. 촉진적 사건은 스트레스를 촉발시키는 사건으로서 개인에게 지각된 내적,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갖다가 촉진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이혼 이렇게 할까? 이혼.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지적 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1차적인 평가, 2차적인 평가, 재평가로 단계로 나뉜다. 자, 1차적인 평가에서 개인은 내적, 외적 환경에 의해 초래된 자극이 자신에게 무관한지, 온건하고 긍정적인지, 손상, 상실, 위협, 도전인지를 평가한다. 이때 손상, 상실, 위협, 도전으로 평가된 내적, 외적 자극이 스트레스로 감지가 되는 것이다. 자, 1차적 평가가 뭔지 알겠죠? 두 번째, 2차적인 평가는 그래서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술, 자원, 지식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차적인 평가, 이거는 자극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2차적인 평가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자원, 지식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 갖다가 하게 된다. 자, 그래서 2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이용 가능한 대처 전략이 무엇인가? 둘째, 선택한 대처 방안이 이 상황에서 효과적인가? 셋째, 효과적으로 이 대처 방안을 적용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평가 같은 2차적인 평가로 한다는 거예요.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1차 평가, 2차 평가.
마지막으로 문제 뭐예요? 재평가도 있다. 환경이나 자신의 반응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에 기초하여서 평가를 변경하는 것. 이거를 재평가라고 하는데, 즉 사건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거죠. 뭐 이혼, 뭐 전체 뭐 인구의 3분의 2가 한다는데, 뭐 이 전체 인구는 아니지. 전체 결혼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이혼을 한다는데, 뭐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재평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대처를 갖다 라자러스의 이론에서 봤을 때는 대처를 할 때는 첫 번째가 사건이 있고 두 번째가 인지적인 평가를 하는데 1차 평가, 2차 평가, 재평가를 한다. 넘어가시고 자 그럴 때 소위적인 요인이란 인간하고 환경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 촉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반응에 감형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거죠. 자, 평가를 했어요. 인지적인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소인적 요인도 알아본다. 유전적인 영향은 가족적으로 지닌 인지적 심리적 취약성과 감점의 기질을 말하고 과거 경험이 옛날에 한번 이혼하고 나면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 요번 이혼에 대해서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세 번째 현재적인 조건 내가 경제력이 더 없으면 어때요? 더 스트레스를 더 받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재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고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인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대처를 하게 된다. 대처. 코핑이죠. 대처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거나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요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얘기를 한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거나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역량. 코핑. 역량을 넘어서거나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으로 인식된 요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걸 갖다가 코핑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보통 대처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대처. 나한테 요구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대처라고 하는데 대처에는 크게 뭐가 있대요? 문제중심적 대처가 있고 감정중심적 대처가 있다. 대처에는 스트레스를 야기시킨 문제를 처리하거나 바꾸려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려는 감정중심적인 대처가 있다. 그러하네요. 그렇죠? 첫 번째가 문제중심적 대처. 문제를 재정의를 해요. 그래 이혼 뭐 살다가 어쩔 수 없지. 절대 안 되는 것이었다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 재정의를 해. 뭐 이혼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나쁜 아빠보다는 힘든 아빠보다는 또 알코올 중독인 아빠보다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대안적인 방안을 또 모색해 보도록 하는 거고요. 잠깐 별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대안적인 방법. 또 각 대안들의 비중을 고려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감정 중심적 대처도 중요하죠. 객관적인 사실의 변화가 없이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혼이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의미값을 달리 부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재평가와는 달리 사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단지 상황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터트리는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감정 중심적인 대처. 감정 중심적인 대처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선생님 그 책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대처, 문제 중심적 대처하고 감정 중심적인 대처가 있다. 자, 라자루스의 이론이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파트가 크네.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예.